네, 세 번째 강의 간단하게 뭐 세 가지 정도만 볼 거고요. 뭐 제가 공지사항에 따로 15회분은 시험에서 제외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뭐그 전에 14일 강의까지는 들으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따로 올려 드려야 되나? 뭐 내용도 별게 없어서 뭐 다행히 안 들으실 거. 그리고 첫 내용만 들어도 제외된다는 건 아실 테니까 뭐 염려는 안 할게요. 그 킥보드 관련해서 전동 킥보드죠. 지나가는 연속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탄 예전 야구 선수죠. 지금 해설위원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제 주변에도 좀 있고 뭐 제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여러분 나이대는 상당히 많이 이용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 탈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자전거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자전거하고 조금 더 다르게 전동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요할 사항들이 많아요.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에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헬멧이나 뭐 이런 부분을 착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약간 그 일반적인 그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한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보통은 도로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용을 하시다가 일반 보도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속도가 그래도 제법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타신다고 하면은 사고가 나면은 생각보다 크게 날 수도 있어요. 본인도 크게 다칠 수가 있죠. 보호장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뭐 일반 오토바이보다 안전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는 점 참작을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킥보드 타다가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면은 그것도 난감하죠. 뭐 생업에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동 킥보드 타시다가 음주운전하면 정말 난감하시죠.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전동 킥보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많이들 가지고 다니세요. 뭐 그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실 리는 없죠. 대리운전을 하시려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음주운전을 하시면 그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는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 볼게요. 전동 킥보드로 이용 가능한 도로 이런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보도를 이용하셔도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일반 도로를 이용하셔도 안 돼요. 도로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시죠. 또 참 위험하긴 해요. 이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자동차도 위험하고 본인도 위험해요. 전동 킥보드가 그렇게 안전한 이동장치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따로 자전거 도로가 전부 개설이 되고 근데 자전거 도로 있다고 자전거만 다니진 않죠. 일반인들도 통행을 도보로 이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종종 발생을 하고 이래서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사고 금방 납니다. 우선 그래도 있는 법규나 규칙은 지켜야지 나중에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의 범위나 아니면 본인이 혹시나 인사사고가 나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거나 이럴 때 양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교통법규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고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도로 이게 뭐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몇 세가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탔었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할 때는 뭐 등록할 때 뭐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셔틀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두 번째부터는 안 돼서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애들을 이제 셔틀을 시키는 거예요. 일진들이. 학교 폭력이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학교 폭력이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생각보다 계속 심각하기도 하고 심각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죠. 당분간은 학교 폭력으로 뭐 동생이 있으면 또 모르겠네요. 학교 되는 중고생 정도 되는 동생이 있으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서 잘 지낸 애들은 되게 잘 지내고 아닌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로 폭행이나 상해, 이 따돌림이나 이런 걸로 정신적인 폭력이나 이런 게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전학 간다고 그냥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되게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번칙금 2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제가 알기로 10만 원인가 그 정도가 부과가 돼요. 운전 중에 뭐 요즘에는 다 보이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어폰을 다 끼고 있죠. 아이팟이나 이런 거 버즈 같은 거 다 끼고 있고 하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으실 텐데 스피커폰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뭐 그렇지만 아무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사용했을 경우에 저게 그 사용하는 도중에 만약에 적발이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닌데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정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고정서 보통 약식으로 나오죠. 벌금 사건으로 나오는데 벌금 사건으로 약식으로 기소가 됐을 때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원래. 그래서 단순히 그 해당 어플이나 뭐 이런 게 실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금이 부과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것 때문에 뭐 정식재판 청구하고 이런 게 더 신기할 수도 있는데 뭐 억울해서 그렇겠죠. 제가 뭐 진행하던 사건 중에 벌금 10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은 훨씬 높죠. 근데 그래도 다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비슷해도 다투시는 분들도 있고 다투지 말라고 하셔도 다퉈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되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까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럼 좀 억울하시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법률적인 관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좀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전동 킥보드는 잘 타시면 된다. 안전장치를 다 착용하시고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게 타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방송인데 이건 솔직히 인터넷 방송의 방식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적용 법률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인터넷 반송 중에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경우에 형량이 가중돼서 아마 6년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우선은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부분이 죄질이 되게 안 좋죠. 위력으로 가늠하여서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범행으로 보인다. 죄질 자체가 엄청 안 좋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죠. 있어서도 당연히 안 되고 BJ가 실제적으로 뭐 연예인과 거의 동급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유튜브는 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볼 거고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일반적인 뭐 공중 그 전파 매체 뭐 이런 공영 TV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진 않죠. 워낙에 이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게 더 뭐 자극적이고 재밌긴 하고요. 좀 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득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범죄 같은 건 당연히
이러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나오죠. 이런 BJ들이 뭐 범죄로 인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경우.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는 유튜브 한다고 5살이에요. 6살. 6살이에요. 유튜브 한다고 그래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보기만 하고 뭐 로블록스 뭐 이런 거 게임하는 거 보고 막 이래요. 저는 웬만하면 간섭을 안 하는 편이라 그냥 보라고, 너무 많이 보지 않는 이상 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애들이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지목이 됩니다. 집에서 케어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민망하긴 해요. 뭐 아직까지 뭐 사고 치고 이렇게 한 6살짜리 사고를 쳐봤자 뭘 치겠어요. 하여튼 그러진 않고 착하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아직 보지 말라면 안 보긴 해요. 말은 잘 듣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들,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 들어서 안 되는 얘기가 여과 없이 다 드러나죠. 뭐 써서는 뭐 그렇게 뭐 비속어 정도, 욕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나이대에 맞게 봐야 되는 건 좀 지나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제재하는 수단이 이제 없다 보니까 뭐 필터링을 하긴 하는데, 필터링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튜브나 이런 게 좀 더 심하죠. 아무래도 이게 그 방송통신위원회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과 장치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어렵고,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것도 대부분 전파되는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봐서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은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잘 가려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런 건 뭐 같이 볼게요.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간단하게 이제 법률 적용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동 청소년 출연자 뭐 이런 게 시킬 수 있는 경우에, 다른 거는 거의 다 문제가 안 돼요. 뭐 외설적인 부분은 당연히 콘텐츠에서 심의가 걸리니까 그런 거 그냥 개별 콘텐츠로 분류가 유튜브나 이런 데 안에서 분류가 다 되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게재를 그렇게 해서 올리고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재를 받죠.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이, 차라리 아예 19금 이상이거나 이럴 경우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분류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뭐 올리려도 아까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연계됐던 부분도, 그런 거는 콘텐츠 분류할 때 심의, 내부적인 이제 심의죠.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콘텐츠들이 어디에 분류가 돼서 어떻게 심의를 받느냐 하는 경우에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통신,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 인터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개인 방송은 아니에요. 그냥 콘텐츠예요. 콘텐츠 하나의 녹화된, 뭐 실시간 방송도 있긴 하지만 녹화 방송된 콘텐츠에 불과하니까 방송 심의가 아닌 통신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 장치가 더욱더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때 뭐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웬만한 부분은 다 내부적인 필터링 절차가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아동 청소년 출연자 보호, 이게 뭐 내용을 쓴 거는 아동은 14세 미만인 자고요. 청소년 만 10세. 이게 뭔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수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받아서 보시는 분은 뭐 방송 보시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긴 할게요. 근데 이제 만 19세예요. 미만인 경우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심야 생방송 출연, 장시간 휴게 없이 1일 6시간 이상 방송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을 합니다. 이게 어린이 방송, 유튜브 개인 방송 같은 경우가 조회수가 엄청나죠. 그거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한 번 본 거를 몇십 번, 수십 번, 수백 번 봅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똥발반내를 한 하루에 10번씩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좋아하는 몇 가지 버전을 10번 넘게도 봐요. 하루에 뭐 20번도 봐요. 예.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뭐 한 몇 달 동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만큼 수익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보통 부모들이 하니까 뭐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혹사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예전에 뭐 학대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취해지는 이득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아동학대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요. 뭐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정서적 학대도 될 수 있고, 뭐 아동 14세 미만인 아이한테 뭐 6시간 넘게 아니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뭐 이러고 휴식 시간도 없이 방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정서적으로 학대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출연시킬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방송을 하시면 돼요. 뭐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유튜브니까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방송들도 있지만 이게 뭐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냐, 과세 대상이냐 뭐 이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약에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영상 콘텐츠 생산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탈세 뭐 이런 거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죠. 그 과세 사업자하고 이제 면세 사업자로 또 분류가 돼요. 근데 무조건 다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다 과세 사업자는 아니고, 인적으로 사람들도 고용하고 뭐 컨텐츠 사업하면서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스튜디오도 있고 그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거 또 분류하는 데도 있고,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캐리 아닌가? 아무튼 그런 것처럼 되게 크게 방송이라고 하시는 개인 방송을 하는 콘텐츠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해요. 근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그냥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저처럼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서는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달랄 수가 있어요. 이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따져서 본인들한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면세 사업자면 당연히 좋겠죠. 세금 대상이 안 되면 무조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본인 신분증하고 등록 신청서는 가면 있어요. 그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이제 등록이 사업장 주소지가 되죠. 보통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차 한 경우에는 임대차 서류 가져가시면은 거의 사업자로 등재가 돼서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 되겠죠.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거기서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걸로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우선 그렇고,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뭐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이 뭐 자주 가시는 파리바게뜨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베스킨라빈스 자주 가시는 스타벅스 뭐 이 정도겠죠. 그 외에 맨날 가는 편의점 뭐 이런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죠. 이제 뭐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일반적으로 슈퍼라고 하죠. 마켓, 조그만한 마트 같은 게 상당 부분 다 없어지고 대형화된 마트만 있고, 그 외에는 다 편의점으로 지금 다 변화하는 추세고, 대부분 그렇게 됐죠. 조그만 소형 마트는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파트 두 경우에도 뭐 마트를 한 2번 정도 주인을 바뀌고 결국에는 작년인가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다 변화하는 추세인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준비해야 될 거를 다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그런
해당 물건을 제공해주고 레시피나 이런 것처럼 교육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 창업하기는 되게 쉽죠. 근데 창업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당연히 수입은 가맹비나 뭐 이런 거 이후에 이윤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줘야 되는 이런 비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 맞지 않은 이득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불공정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를 해본 지니까 오래되긴 해서 그쵸. 아르바이트 해본 지는 정말 오래됐겠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 사장님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줘야 되고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뭐 그 최저임금이 낮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물가는 올렸죠. 뭐 이것저것 다 고렸을 때 지금도 일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수익이 워낙에 많이 생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특히 외식업이나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뭐 특히 백종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이제 계속 런칭을 하죠. 뭐 그런 것처럼 많이들 계속 생겨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는 본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보시면은 가맹본부에서 불공정거래 피해가 심각해서 피해 실태 조사하면은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에서는 뭐 얼마 월 순수익 얼마 보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거보다는 현저히 낮아지고 여기서 매출액이 1-20%가 떨어지면은 이윤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투자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액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 그 영업이익이 좀 작아요. 대부분 소매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음식 요식업 이쪽은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은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비슷한 그 어느 정도 매출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매출이 달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인테리어는 그리고 또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변경을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거다. 프랜차이즈들은 뭐 때가 되면 이제 변경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를 본사에서 다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강매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서 불공정 거래 계약인 점을 계속 거론이 됐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끌려가게 되면은 불공정하게 계약을 하게 돼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더 많은 경우도 많고요. 그 우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유제품 관련된 업계에서 갑질로 한 행태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도 이런 거에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 관계 자체가 불공정하다 보기에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요. 우선은 가맹계약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맹 사업을 할 때 가맹 계약서를 14일 전에 미리 제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이 가맹 계약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뭐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를 그리고 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업 표지의 사용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영업 활동의 조건 가맹점 금의 지급 뭐 이런 걸 다 매출액 대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한 건물에 같이 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경업 금지는 아니고 거리 제한 같은 게 있죠. 동일한 건물에 뭐 동일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요식업계가 뭐 같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서로 축제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 같은 것도 다 넣고 합니다. 다 따져봐서 인근에 이제 또 상권도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계약서 받아보기 전에 분석을 하겠지만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필수 기재 사항들이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청을 한 다음에 뭐 급하시더라도 하나씩 따져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은 합의하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불공정 거래약관의 경우에는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공정 거래약관으로 처음에 이걸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불공정 거래약관인데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거는 거의 다 소송상 주장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본인들이 힘든 거죠. 소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약금이나 이런 거를 다 찾아와야 되니까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해당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찾아와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서 찾아오는 걸 주장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잘 따져보고 하시는 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잘 참작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되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정도는 도움만 되셨어도 다행이긴 한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만 마치겠습니다.